1교시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환 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 2절 친환경 운영 제도의 제 2교시입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 그 친환경 운송 수단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철도, 그다음에 해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철도 운송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경영 추진이라든지 중장기 전략을 이제 구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코레일에서는 친환경 녹색 철도 구현을 위해서 환경 경영 정착 및 기후 변화 대응 기반이라는 어떤 그 타이틀을 걸고 목표를 설정해 놓고 3대 전략 12개 실천 과제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경영 시스템에서는 자원 또는 시설, 투자, 정보의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환경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계속적으로 외부 전문가한테 이제 계속적으로 지도를 받고 있는데, 여기는 환경 오염의 사진 예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유지 보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환경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전 소속사들, 계열사라든지 아니면 자체 부서별로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페이지에요. 이 친환경 및 고유가가 이제 지속적으로 될 때는 에너지 효율성 중심에서 이제 교통 패러다임 전환에서 물류 서비스에 대한 철도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더라.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에너지 소모량을 따져서 하고 있는데요. 이제 소모량이라 그러면 에너지 가격도 중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현재 경유 가격이 지금 현재 어떤 데는 뭐 1,000원 정도의 전후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때는 1,400원까지 올라간다고 그러면 1리터당이라고 그러면요, 그것도 사실상 부담률이 굉장히 커지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경유 가격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CO2 배출량을 얼마만큼 줄일 것인가, 이런 것들요. 그래서 화물 부분의 CO2 배출량이 이 연도별로 쭉 나와 있는데요. 2000년도인 철도 부분 64였는데 2022에는 215, 그죠? 1000톤이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에너지 소모량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철도의 수송 분담률을 높이겠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철도 운송 수단 중에서 철도 운송 수단을 높인다는 것은 공로, 그러니까 트러킹 운송이 그만큼 줄고 모달 시프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대하겠다. 그게 이제 정부의 방침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형태로 바뀌고 있고, 그래서 에너지 소모량들을 도로가 80%를 차지하고 있고 철도가 1.5%인데요. 도로의 소모량을 도로 운송을 줄이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톤당 킬로미터당 에너지 소모량을 따진다 그러면 육상 운송은 20이라고 봤을 때, 철도를 1로 봤을 때 트러킹 같은 경우는 20 소모량을 보고요. 그래서 에너지 소모량이 철도가 0.01 1000kcal라고 보면 육상 운송은 2.29 1000톤 1000칼로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보지 않습니까? 그만큼 뭡니까? 철도 운송을 함으로써 그만큼 에너지 소모량을 줄이자. 그게 친환경 오염을 감축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철도가 그만큼 효과적이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화주들이라든지
지속적으로 이제 요걸 하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 봐라. 기사에서는 이 수도권하고 부산권이라든지 아니면 호남권으로 가는 물동량들을 트러킹으로 가니까 당신들이 에너지 목표량을 채우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일부분은 이 에너지 관리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는 모달 시프트로 전환해라. 바로 그런 어떤 포인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8페이지요. 기후 협약에 대응한 철도 물류라고 볼 수 있겠는데, 2005년도에 실제적으로 교토 의정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협약을 체결했죠, 그죠? 그래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규제를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개도국 같은 거는 아직까지 산업의 발전이 우선이고 우선이다 보니까 이런 어떤 에너지 관리 목표는 이렇게 설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있는데 강제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선진국들은 사실상 이제 여기 교토 의정서에서 강제화 시켜버린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강제화 시키고 그에 대해서 국가별로 산업의 어떤 이 발전이라든지 양을 중심으로 산업의 어떤 성장성을 중심으로 해서 목표치를 딱 정해놨습니다. 정해줘 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서 이제 교토 의정서에서 교토 회의에서 정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출량을 전년도에 비해서 90년도에는 90년도 수준보다도 실제적으로 5.2%를 줄여라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여기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2014년도부터 이제 우리는 대상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2차 온실가스 대상국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2000년도부터는 연간 CO2 배출량을 4억 3,400만 톤으로 딱 정해졌습니다. 교토 의정서의 기준을 해서 이렇게 정해졌다. 배출량 사용권을, 그죠? 그래서 이 사용권 내에서 어떻게든 이제 산업군별로 나누고 산업군별로 맞추고 또 그다음에 그에 대해서 업종별로 맞춰서 업종별로는 제한을 둬버렸죠. 그게 바로 이 교토 의정서의 가장 협약 체계 중에서 가장 큰 내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주나 물류 사업자 등의 산업계에서 자발적으로 해라라고 했는데 그 자발적으로 됩니까, 그죠? 그래서 아예 국가에서 목표치를 배정을 해버렸죠, 그죠? 그래서 19페이지요. 도로 운송과 환경 오염에 본다 그러면 도로 부분은 1조 8천억 정도가 된답니다. 근데 철도는 600억 정도요. 그래서 승용차는 약 킬로미터당 50원에 대한 환경 비용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의 연간 대기 오염 비용은 약 11조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그만큼 뭡니까? 승용차라든지 개별 차량들은 단행을 한 사람을 싣고 다니니까 한 사람을 타고 다니니까 그만큼 뭡니까? 한두 사람을 타고 다니다 보니까 그만큼 이 연료 소모량을 단위당 많이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오염 부담이 오염 환경 물질을 그만큼 배출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서는 이제 철도 중심으로 해서 운송은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산업에 서 필요한 거니까 그러면 에너지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철도 중심이다. 그래서 모달 시프트를 추진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이후에서는 5년도 2005년도부터 이제 모달 시프트 정책에 대해서 위반이 됐고 그에 따라서 이제 도로 이용자가 그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는 이 사용자 부담이라든지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사용해서 그에 대해서 동력을 일으키면서 그에 대해서
환경 오염원이 배출되는 사용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화물 운송 시장에서에 본다 그러면 즉 다시 말하면 화물 자동차를 가지고 운전을 하고 그에 대해서 이 오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자가 돼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EPR 제도라는 거 들어보셨죠? 제조 사업자가 친환경 시스템 구축에 대한 책임 부담 원칙 해가지고 뭐냐면은 오염자 부담 원칙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제조 사업자, 제조 화주가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라고 보시면 보시고요. 코카콜라에서 페트병을 팔아서 페트병에 담아가지고 배출을 했기 때문에 그 페트병에 대한 출고량만큼에 대해서 86%에 대해서 너네들이 회수를 해서 뭡니까? 적정하게 처리해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은 뭐야? 그만큼 처리 못한 비용에 대해서 부과를 회수 비용에 추가된 비용에 회수 비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25%더 업시켜 가지고 부과를 하겠다. 그게 바로 EPR 제도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생산자가 직접 부담을 하는 거고 여기는 오염 부담이니까 유발하는 사업자니까 실제적으로 차량 운송사한테 부담되는 게 맞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운송 부담을 누가 운송수단을 화주보다도 누구한테 운송사들한테 요구를 해서 철도 쪽으로 전환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유도 정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후 협약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철도 물류를 본다 그러면 운송 수단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철도가 사실상 굉장히 낮죠, 그죠? 그래서 대기 오염은 철도가 10이라고 그러면 10원이라고 그러면 톤킬로미터당 10원이라고 그러면 도로는 46원이 되겠고요. 온실가스 배출량은 1.8이지만 철도는 1.8원이지만 이 온실가스의 도로 부분에서는 22원이 됩니다. 그만큼 뭡니까? 도로 운송은 환경 오염 부담이 철도부에서 그만큼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도 수송간 대기 및 온실가스의 비용을 본다면 2005년도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따져서 물동량, 운송량을 따져서 계산을 했더니 철도 같은 경우는 1245억인 반면에 유발 개수가 그죠? 도로 같은 경우는 8661억 원 정도가 추정됩니다. 그 정도의 뭡니까? 그 도로 운송이 철도 운송보다도 부담률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1페이지요. 그래서 이 철도 운송의 이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가능하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철도 운송이 여객 운송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선로는 한정돼 있고 여객 운송 편성을 하다 보니까 화물 운송은 뭡니까? 사이사이 끼어 갖고 다니다 보니까 사실상 속도 면에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이 공급 속도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제 블록 트레인이라고 해서 컨테이너에 가서 한 화차를 실었으면 도착지까지 쭉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신항만에서 21개 화차에 적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21개 화차를 그냥 다른 역도에 들리지도 않고 예를 든다면 어디요? 의용 ICD까지 직항으로 와버립니다. 직송으로요. 그래서 110km 정도 수송해서 계속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연계하거나 이런 게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속도 면에서 신속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죠? 그런 면에서 이게 도입되는 게 컨테이너 블록 트레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 맞춤 서비스가 신속하게 배달되더라. 그 다음에 거점 간의 운송이 바로 뭡니까? 거점 간 운송되다 보니까 장거리 대량 수송이 되더라. 그 다음에 리드타임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뭡니까? 철도하고 도로하고 경쟁력이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블록 컨테이너를 이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일정한 양이 출발지하고 도착지하고 일정량이 확보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든다면
그 블록체인을 한다고 해서 화차를 내량 끌고 신앙만에서 저기 어디요? 여기 그 의왕 ICD 입고 온다 그러면 그거는 운행 효율성이 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톤킬로당 CO2 배출량이 트럭은 173g이라고 비하면 철도는 23g. 앞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뭐예요? 철도가 유리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거리 운송이 있을 때는 이 그 블록 트레인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장거리인데도 물동량이 많은 것들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뭡니까? 자갈이라든지 이 화학 제품들, 유류 이런 것들은 볼크 같은 이런 것들은 한번 운송할 때 양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이럴 때 많이 씁니다.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 트레인의 어떤 운행 효과를 물리적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대기 오염 발생, 온실가스 부분을 볼 수 있겠는데 대기 오염 비용은 트럭에 비해서 오른쪽이요. 이 385원 정도인가요? 맞나요? 그만큼 비용이 절감될 수 있고 온실가스는 215억 정도가 절감됩니다. 그래서 대기 오염하고 온실가스 발생 문제를 한다 그러면 그 철도가 트럭킹보다도 훨씬 더 600억 정도가 절감되겠죠, 그죠? 그만큼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거리 운송을 대량 운송했을 때는 CO2 배출량이 감축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블록 트레인 이용 시에는 화주의 탄소 배출권 앞서 말씀드렸죠, 그죠? 그런 것들요. 그런 것들이 이 지수가 감축되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친환경 운송 수단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지속 가능한 경영 체계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페이지에 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철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철도에서는 이제 친환경 녹색 철도 구현이라는 어떤 비전을 내서 어떻게 하면 환경 경영을 실천할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을 구상하는데 3대 12제 과제, 3대 전략 12대 과제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개 전략은 기후 변화에 종합 대응해서 그에 대해서 이제 과제들이 목표치를 정해놓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에서는 기반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적 기반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그 다음에 효율성 향상 및 이용을 효율성 향상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운송수단도 방안하고 이용을 합리화하라 그렇게. 즉 다시 말하면 지금 그 철도의 화차의 에너지는요 옛날에 벙커시였었는데 지금은 경유를 씁니다. 경유 또는 전력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쓰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에너지 소모량이 많아집니다. 친환경성 문제가 생겨서 지금은 이제 이런 어떤 친환경성의 이제 연료인 LNG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바뀌고 있고 향후에는 뭡니까 그 엔진 자체를 수소 동력으로 그죠 바뀌고자 하는 그런 부분인데 수소는 아직까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좀 개발이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 LNG를 사용해서 뭡니까 CO2라든지 환경 오염을 배출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엔진을 개발해야 되는데 제일 큰 문제는 이제 LNG를 어떻게 충전할 것인가 충진하는데 가장 큰 관건이다. 그래서 저기 어디예요? 그 도시가스 한국가스공사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는 도로라든지 항만관리공단 중심이라든지 뭐 산업공단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휴게소라든지 이런 데는 LNG 또는 CNG에 맞죠? CNG에 그 충전소를 설치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오염을 배출할 수 있는 LNG 차량이라든지 CO2 차량 이런 부분들이 많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유럽 같은 경우에는요. 대형 트럭 같은 경우에도
LNG 차량들이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베코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1000대 이상 공급해가지고 상당히 유럽에서는 어떤 선호도가 높은 어떤 그런 자동차 엔진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LNG 차량을 여름 방학이 되면 제가 한번 이 운송 수단의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온 결과값을 다음 강의 시간 2학기 때 한번 제가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대 전략 중에서 이제 환경 운영 관리 고도화를 볼 수 있겠는데 여기에서 실천 과제로서는 이제 폐기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 오염 예방, 토양이라든지 이런 부분 예방 오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수질 오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소음 이런 환경성 문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이제 고도화 되겠고 실천 과제가 되겠고요. 근데 이제 전략 중에 하나가 이제 대내외 고객 만족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이러한 친환경 수단이고 그다음에 블록체인 같은 이런 부분들을 개발해서 신속 정확하게 할 테니까 우리한테 화주들한테 우리한테 운송을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서비스 경영 체제라든지 그다음에 열차의 환경 조성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환경 부분 이런 부분까지도 계속적으로 이 고객 만족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3대 전략 12대 과제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중 하나가 이제 환경 규제 대응이라고 해서 실제 이 프로세스를 정립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EPR 제도를 해서 시스템과의 어떤 통합 경영을 할 거고 철도 운송 부분입니다. 그래서 환경 경영 정보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천 과제로 계속적으로 남아 있죠. 그래서 환경 규제 대응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온실가스 배출 문제, 대기 오염 물질, 수질, 환경성 문제라고 했죠. 소음 관리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할 거고요. EPR 제도는 이제 차량의 업무 프로세스라든지 유통 단계라든지 이런 부분들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 데이터들을 화주들하고 교환하면서 화주들이 그만큼 뭡니까 물자 관리에서 화물 관리에서 유의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데이터들을 제공할 것이다. 그걸 바탕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제 경영 시스템에서 이제 정보 시스템을 도입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환경성 문제 이런 것들도 계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사고 문제를 볼 수 있겠는데 사고를 어떻게 경감할 것인가? 이제 인적 사고도 중요하겠지만 환경적 사고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환경성 사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기적인 교육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그다음에 비상대책 매뉴얼을 만든다든지 우수 사례를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예방이라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계속적으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에 대해서 불안한 요소들을 계속적으로 안전점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환경 지도자라든지 아니면 컨설팅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할 거고요. 그래서 강화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발생됐을 때 어떻게 신속하게 할 것인가 이런 어떤 체계 구축도 이제 비상관리 체계도 구축을 운영을 할 거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 소방이라든지 아니면 긴급재난센터라든지 연락 체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전동차가 있기 때문에 전력의 공급 차단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비상대책 훈련 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 사고가 났을 때 사고 예방을 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26페이지 그래서 이제 친환경 운영 제도를 이제 볼 수 있겠는데 이제 환경 오염 방지 시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속적으로 이제 폐기물이라든지 수질, 토양, 대기, 소음, 진동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고 그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때는 시설 설치를 하고 또는
시설이 노후화된 거는 개량 사업을 할 것이다. 현대식 어떤 차단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이 지속적인 연마다 차이 나겠지만 투자를 계속할 거고, 그에 대해서 폐기물 투기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철도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출력량이 크기 때문에 화차 같은 경우에는 발생 소음이 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소음, 진동 이런 부분들을 한도에서 주간에는 70 데시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야간에는 60 데시벨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낮추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주간이 실제적으로 야간이 소음의 전도의 어떤 율은 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야간을 중심으로 이런 어떤 방음 시설이라든지 진동 시설을 최소화하는 기준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 지역별로도 따르죠, 그죠? 특히 주거 지역, 관리 취약 지역, 그다음 관광 지역, 특히 학교, 병원, 공공시설 이런 데, 그죠? 그런 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이렇게 소음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해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 이제 환경 오염의 발생 관리 기준들도 광역철도냐 일반 철도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광역철도는 200데시벨, 200 이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철도는 150 이하. 미세먼지가 마이크로, 그죠? 입방미터당. 이산화탄소는 광역철도 같은 경우는 혼잡이 되는 부분은 2,500 ppm이 되었고요. 평상시에는 평준화된 지역 같은 경우는 2,000 ppm. 일반 철도는 2,500 ppm, 혼잡도는 2,500 ppm, 평상시에는 2,000 ppm 이하,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측정을 하면서 관리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사용량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전기 사용량, 에너지 소모량, 주행거리 이런 부분들도 이제 관리 기준을 설정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료 사용량도 매우 마찬가지입니다. 경유냐, 전기냐, 디젤물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상 이 철도 운송에 있어서 친환경 관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의 정책은 실제적으로 도로 운송보다도 철도 운송을 확대를 해서 실제 오염이라든지 에너지 사용량을, 발생량을 줄이자. 그래서 도로 운송보다도, 화물 자동차 운송보다도 트럭킹 쪽으로 철도 화물로 보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철도는 뭐예요? 300km 미만일 경우에는 효율성이 떨어지고 300km 이상이면 효율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보다도 이제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제 생각에는 제일 큰 문제는 이 모달 시프트를 하기 위해서 출발지의 역두의 상하역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출발지라 도착 지역의 역두의 상하역 시설 이런 부분이 원만하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그래서 화주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신속하고 안전하고 도어토더 시스템을 원하는데, 철도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소운송, 대운송, 소운송 이렇게 연계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발송 지역에서도 화주로부터 철도역까지 트럭킹 갖고 와서 거기서 하역했다가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화차가 오면 또 상차를 하고, 그죠?
이 도착지의 역도에서도 매마찬가지 반대로, 그죠? 화차가 도착하면 하역기기를 통해서 내려서 하역을 해서 보관하거나 바로 차에 실어서 또 뭡니까? 화주한테 도착을 시켜야 되는데, 이 문제는 대운송 구간 그 자체에서는 경쟁력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화주, 이제 소운송 부분에서 화물을 올렸다, 실었다, 또 뭡니까? 상하기기를 사용하거나, 이 그 트러킹을 다시 사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뭡니까? 부대 비용이 더 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모달 시프트는 효과는 환경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탁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모달 시프트를 운송을 했을 때는 그에 대해서 상응한 운송료를 트러킹 운송료 대비해서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책까지 위반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지원되는 그런 부분보다도 부대적인 서비스 이런 것들이 사실상 더 부담되어서 사실상 트러킹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전환되어 버렸다는 얘기죠. 그만큼 화주들은 이 민감한 게 그 비용도 비용이겠지만 얼마만큼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어투도어 시스템을 원하느냐, 그게 실제적으로 굉장히 큰 관건이다.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외국 같은 경우는 워낙 거리가 대운송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이런 어떤 모달 시프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 일본만 해도 뭡니까? 여기 저 북해도까지, 그죠? 나고야에서 북해도까지 가려고 그러면, 이 워낙 장거리 운송이기 때문에 모달 시프트 이런 부분들이 유리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2교시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